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김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사진첩을 넘기며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되짚어 보았다. 사진 속 두 형제는 언제나 함께였다. 현수가 10살, 동생 현준이 8살이던 그 시절, 둘은 서로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형, 나 배고파. 사진 속 현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현수는 자신의 간식을 나누어 주곤 했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셨던 탓에 현수는 자연스럽게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 학교에서 현준이 괴롭힘을 당하면 달려가서 막아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밤에 무서워하면 함께 잠들어 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현수가 25살 때였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불과 2년 후 어머니를 따라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현수는 27, 현주는 25이었다. 갑작스럽게 고아가 된 형제에게 남은 것은 작은 집 한 채와 서로뿐이었다. 형, 나 어떻게 살아? 부모님 장례식 후 현준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현수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형이 있잖아. 우리 함께 살아가자. 그때부터 현수는 진짜 가장이 되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공장에 취직해 생계를 책임졌다. 현준의 대학 등록금까지 대며 동생만큼은 제대로 교육받게 해주고 싶었다. 현준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취업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형,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체질에 안 맞아. 현수는 걱정했지만 동생의 꿈을 지지해 주었다. 현주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가 문을 닫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가 실패했다. 그때마다 현수는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형 덕분에 살고 있어. 현주는 항상 고마워했다. 나중에 큰 사업 성공하면 형한테 다 갚을게. 현수는 그런 현준이 대견했다. 비록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만큼은 인정해주고 싶었다. 현수는 30살에 은행에 다니는 미영과 결혼했다. 미영은 현수의 동생 사랑을 이해해 주었지만 가끔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여보, 현준이를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 이제 우리 가정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세상에서 현준이한테 나 말고 누가 있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두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현수의 현준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명절 때면 현준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고 현준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현준은 32살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내며 형의 집을 드나들었다. 조카들도 삼촌을 무척 좋아했다. 삼촌, 오늘도 올 거야? 8살 된 큰아들 준호가 물었다. 현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삼촌이 준호 좋아하는 치킨 사올 거야. 현주는 정말 좋은 삼촌이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생일 때면 비싼 선물도 사주었다. 물론 그 돈의 출처는 현수였지만 현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현준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현수는 눈치챘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술을 자주 마시는 것 같았다. 현준아, 요즘 무슨 일 있어? 현수가 물었지만 현준은 아무것도 없어. 형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현수는 동생이 뭔가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 밤도 현준이 술에 취해 현수의 집을 찾아올 것만 같았다. 현수는 아내가 준비해준 차를 마시며 동생을 기다렸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새벽 2시, 현수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현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나야. 문 좀 열어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현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현주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현준아, 무슨 일이야? 현수가 수건을 가져다 주며 물었다. 현주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형, 나 큰일 났어.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동생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현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형, 나 사업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현수는 현준 옆에 앉았다. 무슨 사업? 너 요즘 뭐 하고 있었어? 현주는 몇 달 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중고차 판매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말 잘 됐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었어. 그래서 사업을 키우려고 돈을 빌렸는데 현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빌렸다고? 어디서? 현수가 물었다. 현주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사채. 현수는 머리가 띵했다. 사채. 그 단어만으로도 끔찍했다. 얼마나 빌렸어? 현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5억.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5억이라는 금액이 현실감 없이 들렸다. 5억을 사채에서 빌렸다고? 형,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자가 월 1할이야. 한 달에 5천만 원씩 내야 해. 근데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사기꾼들이 가짜 차량 서류로 속여서 경찰서에 신고까지 들어왔어. 현주는 온몸을 떨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 집에서 쫓겨났어. 어디 가서 숨어 있어도 찾아내. 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화가 나면서도 동생이 불쌍했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현주는 고개를 들었다. 형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더 많이 흘렀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현수가 물었다.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형, 보증만 서줘. 정말 보증만 서주면 돼.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협상할 수 있어. 현수는 보증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보증?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이 보증을 서주면 그 사람들이 좀 기다려줄 거야. 나는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 형한테 절대 민폐 안 끼칠게. 현주는 현수의 손을 잡았다. 형,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 현수는 머리가 복잡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생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현준아,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어?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더 죄송해.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이때 미영이 거실로 나왔다. 새벽에 소동을 들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미영은 현준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현수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보증을 서달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형수,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주는 미영에게도 애원했다. 미영은 현수를 봤다. 여보, 이건 안 돼요. 보증은 절대 안 돼요. 현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생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형,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 현주는 무릎을 꿇었다. 형이 아니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세상에 없어. 제발 도와줘. 현수는 아내의 반대하는 눈빛을 보면서도 동생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어. 내가 보증을 서줄게. 현수가 말하자 미영은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다. 여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지만 현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우리 형제잖아. 가족인데 어쩌겠어. 그 순간 현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선택이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동생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현수는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보증을 선 지 3개월이 지났다.
처음 한 달은 조용했다. 현주는 고마워하며 열심히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있는 친구가 사업 제안을 했고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현수는 안도했다. 역시 동생이 해결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현준의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집에 가봐도 없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수는 아마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정리하느라 바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세 번째 달 현수의 집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퇴근길에 집 앞에 도착하니 3명의 남자가 현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현수 씨 맞으시죠? 그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현수가 물었다. 그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다. 저희는 현준 씨가 빌린 돈 때문에 왔습니다. 보증을 서주셨죠?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현준이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도 연락이 안 되는데요. 중국에 일 때문에 갔다고 들었어요. 현수가 답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럼 현준 씨가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시는지. 현준 씨가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약속한 돈도 안 갚고 있고요. 남자가 말했다. 보증을 서주셨으니까 현수 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수는 당황했다. 잠깐, 현준이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럼 정말 중국에 있는 건가요? 그건 저희도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서류를 꺼냈다. 여기 보증서에 현수 씨 서명이 있죠? 그럼 현준 씨가 못 갚으면 현수 씨가 갚아야 하는 거 아세요? 현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현준이 정말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그럼 얼마를 갚아야 하는 거죠?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원금 5억에 3개월 이자가 1억 5천만 원이니까 총 6억 5천만 원입니다. 현수는 다리가 휘청거렸다. 6억 5천만 원. 자신이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한테 오시는 거죠? 현준이를 더 찾아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는 피식 웃었다. 현준 씨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인이 있으니까 편하죠. 돈은 받아야 하니까요. 집 안에서 미영이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이들도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현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남자들이 길을 막았다. 현수 씨, 언제까지 갚으실 건가요? 저도 그런 돈이 없는데요. 없으면 만드셔야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으니까 방법은 있을 거예요. 남자가 현수의 집을 훑어봤다. 참,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데 보증 서류에 이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현준 씨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현수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는데요.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남자가 서류를 보여줬다. 정말로 현수의 집 주소가 담보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날 밤 현수는 미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보증을 섰어요? 왜? 현수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준이가 이럴 줄 몰랐어. 현준이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든 찾아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해요. 미영이 말했다. 현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주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현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며칠 후 현수는 현준의 집 주인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현준이 한 달 전에 이미 집을 빼고 떠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간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현주는 계획적으로 도망을 간 것이었다. 그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사랑해온 동생이 자신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옆에서 흐느끼는 미영의 소리가 현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노력해온 자신이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만 것이다. 현준이 사라진 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현수는 미친 듯이 동생을 찾았다. 현준의 친구들, 동창들,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모두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아무도 현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다들 현준의 사채 문제를 알고 있었고 연루되기 싫어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 현수의 집 앞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협박의 강도가 세졌다. 현수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심지어 주말에도 나타났다. 이웃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빠, 저 아저씨들 왜 자꾸 와? 8살 준호가 물었다.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5살 민지는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했다. 미영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기를 반복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현수 씨, 이제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사채업자가 말했다. 법적 절차를 밟겠어요. 현수는 간절히 부탁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현준이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다. 현수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미 집이 다른 곳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다.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6억이 넘는 돈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현수 가족을 피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사채업자들이 회사로 찾아와서 현수를 찾았다. 상사는 현수를 불러서 말했다. 현수 씨, 사생활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겠어요? 현수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동료들도 현수를 피했다. 몇 주 후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다. 현수의 집이 강제 경매에 들어간 것이다. 현수는 법원에 가서 항의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담보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현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자신의 서명을 받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현수는 완벽하게 속았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당했다. 집이 경매에 나가자 현수는 절망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낙찰될 것이 뻔했다. 3억이 넘는 집이 2억에 팔린다고 해도 남은 빚이 4억 이상이었다. 현수는 미영에게 말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미영은 울면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현수도 답이 없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동생 때문에. 경매일이 다가왔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현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현준의 지인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현준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경매일 당일 현수는 법원에 갔다. 자신의 집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지켜봤다. 2억 1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현수는 무너졌다. 평생 살아온 집,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 남의 것이 되었다. 그날 밤 현수는 가족에게 말했다. 이제 이사를 해야 해. 준호가 물었다. 아빠, 우리 집 어디로 가?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사갈 돈도 새로운 집도 계획도 없었다. 그저 쫓겨날 뿐이었다. 미영이 아이들을 재우고 와서 말했다.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때는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을 불행으로 이끄는 존재가 되었다. 동생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어 가족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집을 잃고 임시로 미영의 언니 집에 얹혀 살게 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좁은 방 하나에 네 식구가 몸을 의지하며 지내는 것은 고역이었다.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다. 미영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현수는 밤늦게까지 일해서 생활비를 마련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현준의 대학 동창인 서진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현수 형, 혹시 현준이 연락 안 했어요? 서진우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왜? 현준이 어디 있는지 알아? 현수가 간절히 물었다. 형, 이거 좀 이상한데. 현준이가 부산에서 새로 사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도 했다던데요? 현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결혼했다고? 네, 부산에서 음식점 사업하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수의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은 현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 함께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있는데 현준은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정보 확실해?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해운대 쪽에서 횟집을 하고 있다던데. 전화를 끊고 현수는 부산행 버스표를 끊었다. 미영은 말렸지만 현수는 들을 수 없었다. 직접 확인해야 해. 현준이가 정말 거기 있는지. 현수는 며칠 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부산행 심야버스에 올랐다. 부산에 도착한 현수는 해운대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횟집마다 들어가서 사장을 확인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현준을 찾을 수 없었다. 지쳐서 포기하려던 그때 한 골목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현수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작은 횟집 앞에서 현준이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예전보다 살이 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옆에는 임신한 듯 배가 부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현수는 숨이 막혔다. 현준은 웃으며 말했다. 아, 서울이 그리워요. 전 이제 여기가 좋아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정겨워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사장님 정말 성격 좋으세요. 또 현주는 더욱 환하게 웃었다. 에이, 그냥 운이 좋았죠. 좋은 사람 만나서 여기 정착하게 됐어요. 현수는 치가 떨렸다. 자신은 현준 때문에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현주는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현준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현수가 횟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현준이 밖으로 나왔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현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현수 형.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수는 한 걸음씩 다가갔다. 현준아, 너 여기 있었구나. 현준은 뒤로 물러섰다. 형,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라고? 널 찾으러 왔지. 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현주는 고개를 숙였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야?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집 없어졌어. 아이들 전학시켰어. 미영이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너 때문에. 현주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형,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죽을 뻔했어.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은? 현수가 소리쳤다. 횟집 안의 손님들이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현준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도 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여자가 물었다. 현준은 당황했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현수는 그 여자를 봤다. 임신 78개월은 되어 보였다. 임신했네. 현수가 말했다.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네, 곧 출산 예정이에요. 현수는 현준을 봤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구나. 그래, 좋겠다. 현준은 변명하려 했다. 형,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현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설명은 필요 없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이는걸. 현수는 횟집을 둘러봤다. 장사 잘 되나 보네. 돈 많이 벌었겠다. 형. 현준이 말하려 했지만 현수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 돈으로 빚 갚을 생각은 없어. 현주는 잠시 망설였다. 형, 이 가게는 내 명의가 아니야. 아내 명의로. 현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현준의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이분이 누구세요?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수가 대신 말했다. 저는 현준이 형이에요. 현준이가 빚보증을 부탁해서 집을 잃고 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준을 봤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주는 땀을 흘렸다. 나중에 설명할게. 현수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다.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라. 현수가 돌아서려 할 때 현준이 뒤에서 말했다. 형,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현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말했다. 그래, 넌 살아야지.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현수는 울었다. 한때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동생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현주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과 가족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부산에서 돌아온 현수는 미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현준이 새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 빚을 갚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미영은 충격을 받았다.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현준이가. 현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알던 현주는 착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 비록 사업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미영이 물었다. 현수는 답이 없었다. 현준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절망감만 더 커졌다. 빚은 이자가 계속 쌓여서 이제 8억을 넘어서고 있었다. 현수의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사채업자들은 현수가 현준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더욱 독촉했다. 현준이를 찾았으면 돈을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여? 뭐 빈손으로 돌아왔어? 현수는 현준이 돈을 줄 의지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럼 현수 씨가 갚으셔야죠. 현준이가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현수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 회사에서는 현수에게 사표를 쓰라고 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는 없어요. 일자리를 잃은 현수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하루하루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미영의 언니네 집에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현수 씨,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미영의 형부가 말했다.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미영은 친정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냉정했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보증을 섰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해? 해? 미영의 가족들도 현수 가족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다. 준호는 학교에서 아빠가 빚쟁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새 학교에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우울해졌다. 민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깼다. 아빠, 무서운 아저씨들 또 와.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현수의 가슴을 찔렀다. 현수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어야 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몸은 지쳤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견뎠다. 하지만 미영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미영이 어느 날 물었다. 빚은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저 정말 못 살겠어요. 현수는 미안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다.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언제까지요? 10년, 20년.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이렇게 살라고요? 현수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다. 8억이 넘는 빚을 갚으려면 평생이 걸릴 것 같았다. 엄마, 왜 울어? 민지가 미영에게 다가갔다. 미영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민지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매일 우는 것을, 아빠가 집에 거의 없는 것을, 가족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현수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혼자 소주를 마셨다. 집에 가면 미영의 차가운 시선과 아이들의 슬픈 표정을 봐야 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아빠, 술 냄새 나. 준호가 말했다. 현수는 자신이 어떤 아버지가 되고 있는지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술 냄새 나는 실패한 아버지가 되었다. 어느 날 밤 현수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니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여보, 저 아이들 데리고 처가에 가요. 현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소리야? 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이들도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해요.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떠나야겠어요. 현수는 무릎을 꿇었다. 미영아, 제발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여보도 알죠? 이 상황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현준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빚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가족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현수가 울먹였다. 미영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날 밤 미영은 잠든 아이들을 깨워서 현수 곁을 떠났다. 혼자 남은 현수는 빈 방에서 울었다. 현준을 믿었던 것, 보증을 선 것, 모든 것이 후회되었다.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선택이 오히려 가족을 잃게 만들었다. 현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미영과 아이들이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현수는 그동안 홀로 견뎠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버텼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자가 계속 쌓여서 10억을 넘어섰다. 현수는 이제 포기 상태였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아이들과의 연락도 끊어졌다. 미영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 준호와 민지의 사진을 볼 때마다 현수의 가슴이 찢어졌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현수는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는 소주를 마시며 잠들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현수를 피했다. 빚쟁이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는 시내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백화점 앞에서 현준이 어린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것이었다. 옆에는 부산에서 봤던 그 여자가 있었다. 세 명은 행복해 보였다. 현주는 아이에게 뭔가를 사주려는 듯 장난감 가게로 들어갔다. 현수는 숨이 막혔다. 자신은 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현주는 서울로 돌아와서 당당하게 살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준이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다. 현수는 현준을 따라갔다. 현준은 아이와 아내에게 비싼 물건들을 사주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놀이공원도 갔다. 현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녁이 되자 현준의 가족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현수는 현준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실감했다. 자신은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현주는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현수는 현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밤늦게 현준이 혼자 편의점에 나왔다. 담배를 사려는 것 같았다. 현수는 다가갔다. 현준아. 현준이 뒤를 돌아봤다. 얼굴이 순간 굳었다. 형. 현수 형.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 만에 보는 현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척해지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옷도 초라했다. 너 여기서 뭐해? 현수가 물었다. 형, 나 서울로 이사 왔어. 현준이 대답했다. 부산 사업 정리하고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 현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새로 시작했다고? 강남에서? 현주는 당황했다. 형이 어떻게? 내가 너 따라다녔어. 오늘 하루 종일. 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참 잘 사네. 명품 입고 비싼 거 사주고 강남 아파트에 살고. 현주는 고개를 숙였다. 형,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현수가 소리를 높였다. 아내도 떠나고 아이들도 못 보고 혼자 고시원에서 라면 먹으며 살고 있어.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수는 현준의 멱살을 잡았다. 내 인생 망친 게 내 놈이야. 현주는 저항하지 않았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현수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3년 동안 나 한 번도 찾지 않으면서. 형,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현준이 변명했다. 힘들었다고. 강남 아파트에서 명품 입고 힘들었다고. 현수는 현준을 밀쳤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깨졌어.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어. 현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형, 그건 형이 보증 선 거잖아. 나보고 보증서라고 강요한 사람 없어. 현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보증 선 건 형 책임이야. 나는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고. 현준의 목소리에는 뻔뻔함이 묻어 있었다. 형이 알아서 판단해서 서명한 거잖아. 현수는 현준을 다시 잡았다. 이 새끼가 진짜. 그리고 형, 나도 이제 가정이 있어.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어. 내 가족을 생각해야 해. 현주는 현수의 손을 뿌리쳤다. 형만 가족이 있는 거 아니야. 현수는 현준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가족? 내 등 팔아먹고 꾸린 가정이 가족이야? 현수가 소리쳤다. 너 그 돈으로 사업하고 결혼하고 아파트 산 거 아냐? 현주는 부인했다. 아니야. 나는 정당하게 번 돈으로. 정당하게. 현수는 비웃었다. 내 집 담보로 잡고 튄 놈이 정당하게. 현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현수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서 현수는 깨달았다. 현주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형, 이제 그만해. 지나간 일이야. 현준이 말했다. 나도 살아야 하고, 형도 살아야 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 현주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현수가 다시 잡았다. 지나간 일? 내가 아직도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나간 일이야?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0억이 넘는 빚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데. 현주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해? 그 순간 현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현준에게서 어떤 양심이나 인간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래. 내가 그런 놈이었구나. 현수가 중얼거렸다. 내가 바보였어. 너를 형제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어. 현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걸어갔다. 형,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 그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현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현수는 한강변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현준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보증 선 건 형 책임이야.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
한때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동생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현주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현수가 착각했던 것일지도. 형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용과 착취였을지도. 현준과의 마지막 대면 이후 5년이 더 흘렀다. 현수는 이제 40 중반의 남자가 되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였다. 긴 세월 동안의 고생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고시원에서 나와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도 더 싸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은 견디기 힘들었다. 특히 밤이 되면 과거의 기억들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수는 여전히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건설 현장, 저녁에는 편의점.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빚의 이자조차 제대로 갚을 수 없었다. 원금은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 빚은 이제 12억을 넘어섰다. 사채업자들도 이제는 현수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가끔 찾아와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대신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라고 했다. 현수는 자신이 이미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어느 날 현수는 우연히 준호의 소식을 들었다. 미영의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준호가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민지도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했다. 현수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이 밀려왔다. 준호가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해요. 그 동료가 말했다. 미영 씨한테 아버지 얘기를 자주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는 눈물이 났다. 아들이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더욱 비참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아이들 앞에 나설 수 없었다. 현수는 가끔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봤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곤 했다. 준호는 키가 많이 컸고 민지는 예쁜 숙녀가 되어 있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해 보였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는 모습이 다행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다. 현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다. 오히려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장본인이었다. 아이들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현수는 술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일이 끝나면 혼자 소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감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다. 꿈에서는 항상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이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웃던 시간들, 아이들과 놀아주던 주말들, 미영과 데이트하던 시절들.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좁은 원룸, 썩은 냄새, 빈 소주병들. 이것이 현재의 자신의 삶이었다. 한때는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었다. 현수는 종종 현준의 소식을 들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현준의 사업 성공 기사를 본 적도 있었다. 부산에서 시작한 음식점 사업이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현준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 기사를 보며 현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자신의 희생으로 현준이 성공했다는 것이 명백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따질 기력도 없었다. 현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어느 겨울날 현수는 옛집 터를 찾아갔다.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 아이들이 첫걸음을 뗀 집, 가족의 추억이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흔적도 없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집도, 가족도, 꿈도, 희망도.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이었다.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건 내 착각이었다. 현수가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현수의 몸을 스쳐갔다. 그 바람처럼
자신의 인생도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았다. 현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과 같았다. 현수는 그 자리를 천천히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독이 되어 자신과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러야 한다. 저녁이 되어 원룸으로 돌아온 현수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봤다.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행복했던 시절의 증거였다. 사진 속의 자신은 웃고 있었다. 미영도 아이들도 모두 행복해 보였다. 그 시절이 꿈만 같았다. 현수는 소주를 따라 마셨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중얼거렸다. 미영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사과였다. 그날 밤도 현수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 꿈에서는 다시 행복했던 과거가 펼쳐졌다. 하지만 깨어나면 또다시 쓸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수에게 남은 인생이었다. 후회와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현수에게는 그저 견뎌야 할 또 하나의 날일 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비극은 이렇게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몇 년 후 현준의 성공 스토리가 한 경제 잡지에 실렸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청년 CEO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에서 현준은 말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현준을 성공한 사업가로 칭찬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성공의 그림자에 어떤 형의 희생이 있었는지, 어떤 가족의 파멸이 있었는지. 현수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빚은 아직도 남아있고 가족과의 재회는 요원하다. 그는 매일 후회하며 살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그리고 어떤 후회는 평생을 따라다닌다.